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호성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초로 후랭이님과 후랭이TV와 콜라보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너무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셔서 2022년 경제전망책이 나오는 것을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후랭이TV, 후랭이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후랭이TV 운영하고 있는 후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막 오랜 텀을 두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한번 이렇게 또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건지 도대체 헝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아주 그러네요. 난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됐고요. 좋습니다. 현안이 너무 쌓여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국 테이퍼링 이야기. 맞아요. 유동성 축소.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돈이 많이 풀리긴 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건지 아닌지 네. 요거부터 일단 좀.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긴 나타났죠. 근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가 기준이에요.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결정할 때도 이 적정 물가 상승률을 보거든요. 근데 2%를 초과한 채로 대략 한 1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됐었던 게 2020년 2분기잖아요. 2, 3분기. 근데 2021년 2, 3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나오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20년 2, 3분기에 기억하세요? 국제 유가가 뭐 마이너스 37달러 찍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가격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가격과 2021년 가격을 비교를 하니까 그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평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가중 평균이겠죠. 그러니까 20년 2, 3분기 때와 21년 2, 3분기 때의 물가의 상승 정도를 비교한 게 물가 상승률인데 그게 저는 오히려 고작 2.6%?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물가 상승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여러분이 막 안 좋은 댓글 다실 수 있어요. 우리 집 지금 우리 동네 뭐 오이 가격, 뭐 소세지 가격, 뭐 배추 가격, 양파 가격 2배 오르고 3배 올랐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자, 이거는 좀 다른 주제입니다. 그 말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체감 물가 상승률,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 간의 괴리, 왜 소비자 물가와 나의 체감 물가는 다를까? 이 주제인 거예요. 그건 저 충분히 실감합니다. 괴리가 크게 느껴지고 계시는 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2022년의 중요한 특성이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실질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실질적 물가 상승세가 크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물가 상승세를 점검했는데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 이게 일시적이냐, 경기적이냐, 계절적이냐, 아니면 기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냐라는 것을 보는데 물론 20년보다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건 맞아요. 그러나 22년, 3년, 4년 계속 이런 높은 물가가 이어질까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물가 상승률이 GDP 증가율도 21년이 4%거든요. 근데 21년이 평년 경제보다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20년과 비교했을 때 GDP가 4%나 증가하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크게 폭풍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기저 효과였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바로 통화 정책인데 근거는 정말 많습니다만 몇 가지 주요한 근거만, 왜냐면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지금 1시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 자산 버블 현상이 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통화 정책이잖아요. 2020년부터 금리 인하하고
미국은 양적 완화 규모 엄청나게 늘리고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단행했다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물가가 치솟는 거죠. 자산 가치가 크게 치솟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따가 질문 아까 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적인 게 아니라 긴축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상승세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물가 상승률도 2021년에 나름의 고점 2%대를 찍고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2% 언더로 그리고 한국 물가 상승률도 한국은행의 8월 말 전망치가 나왔죠. 그때 전망치가 어땠냐면 2021년 물가 상승률이 그 기조효과를 다 감안해도 2.1%로 전망했습니다. 재전망이 아니라. 그리고 22년은 1.5%예요. 이건 팩트예요. 네,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있지만 안정화된다. 그리고 FOMC에서 회의한 결과가 엊그저께 발표됐는데 FOMC 회의 내용에서 뭐라 하냐면 물가가 크게 오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연구기관들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도 꺾이고 또 이 기저 효과도 이제 제거되고 이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세가 올해 탁 높았지 22년, 23년 계속 높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랐으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아니에요.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높게 오른 적이 없죠.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감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에요. 그리고 체감은 2020년과 21년을 비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2020년에 물가가 바닥이었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국제 유가도 싸지고 마이너스 찍고 주유소 주유비도 쌌었어요.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가 안 됐었어요. 2020년. 그리고 마이너스 물가를 3번이나 찍었고요. 월별로.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체감적으로는 너무 높게 형성됐고 특히 시점적으로 제가 이 표현을 2013년에 했을 겁니다. 구글에 식탁 물가 김광석 이렇게 검색하면 그 2013년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썼던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설, 추석, 즈음하면 물가가 치솟아요. 왜냐하면 추석과 설 전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 전에는 여름, 홍수, 혹은 엄청난 더위, 무더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식료품 수급이 차질이 있죠. 그런데 추석을 맞이하면서 성수 제품이라고 하죠. 그런 수요가 크게 급증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수급 차질에 의해서 식료품 영역, 돼지고기, 소고기, 채소류 뭐 이런 수산물 이런 영역의 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와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인, 여름, 추석 이때와 맞물렸던 거고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설 연휴 전에 아마 1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1, 2월 달에 또 한 번 크게 오를 거예요. 여러분 체감 물가가. 왜 그러냐면 한파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한파를 만나면 당연히 낙농가에서는 연료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산을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요. 가격에 반영되고요. 그리고 한파 때 뭐 농작물 같은 게 좀 많이 훼손되잖아요. 눈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에 차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체감 물가는 상대적으로 식료품 물가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주로 사고 하는 어제 오늘 맨날 사는 그래서 이제 식탁 물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감 물가가 높게 형성된 것이지 전체 이 물가 상승률 계산할 때
460여 가지 여러분의 소비 품목의 가중 평균, 이게 평균적인 등락률인 건데 그 채소류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높게 등락해도 전체 460여 가지 품목의 등락 여기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예, 내구재 가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다. 괴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거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나의 체감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 거구나. 다름을 이해하고 내가 괴리가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이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경제를 받아들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건 뭐 신문에서건. 네. 테이퍼링은 뭐고 네. 왜 중요하고 네. 미국은 이걸 왜 그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 네.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물이 부족했어요. 그럼 수도꼭지를 풀죠. 근데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그러면 잠궈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19로 2020년. 그때 수도꼭지를 푸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물가도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저물가를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는 걸맞는 수도꼭지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통화정책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테이퍼링이요, 운동학에서 왔어요. 스포츠화학. 원래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운동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전에 뒀을 때 그걸 앞두고 운동량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해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도 그렇잖아요. 수능 직전까지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감기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운동량을 조절하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조금 컨디션 조절하는 거.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운동량을 조금씩 줄여나간다. 그래서 최상의 그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바지 단을 줄인다거나 도로 구간이 좁아진다거나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좁혀진다거나 이런 여러 용어들의 테이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2014년에 버냉키 의장이 그 당시에 페드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코로나19 위기 이후처럼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고 통화정책을 있는 힘껏 다 동원했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으니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도 되겠다. 줄이지만 갑자기 지금 1200억 달러인데 1200억 달러에서 0달러로 갑자기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 문제를 발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발작. 네, 텐트럼.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표현합니다. 긴축 발작이죠. 긴축 발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교란이 없도록 하기,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간다. 수도꼭지를 살살살살 잠근다. 라는 거고,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적 통화 정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여전히 하잖아요. 다만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1200억 달러, 1100억 달러, 1000억 달러.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의 심리는 긴축적으로 전환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먼저 놀라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고되겠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죠.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만 치솟고 우리나라만 문재인 대통령 탓만 하시는데 제가 절대 정치적 색깔 없이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는. 다른 걸 가지고 탓할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탓할 일이 있으면 탓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영국은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 높은 유럽은요? 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중간 정도 돼요. 선진국 중, OECD 선진국 중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도 문재인 탓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 데나 문재인 탓하면 언제 적절할 시점에 문재인 탓을 해야지 모든 시점에 문재인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탓을 하자. 근데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산 가치가 크게 치솟은 게 완화적 통화 정책, 기준금리 인하 이건데, 근데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 가치의 움직임, 부동산 가치의 움직임도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먼저 한 발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걸 다 합해서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이것은 자산가치 기조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리와 자산가치의 움직임이 역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매년 경제전망을 서를 내지만 항상 반드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화정책 기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